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법 없이도 살 것 같다는 소리를 듣는 착한 남편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 저는 서울 북쪽에, 남편은 경기도 남부 쪽에 살고 있어서 오가는 거리만 해도 상당했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저에 관한 일이라면 한 걸음에 달려올 정도로 제가 우선인 사람이었고요. 딸을 낳으면 흔히들 딸 바보가 된다고 하잖아요. 저희 남편은 하다 주변 동료들에게 마누라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연애할 때도 착하고 저를 이해해주는 점에 반해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점은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말로 다 못할 정도로 선하고 정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모두 저를 속이고 안심시켜서 결혼하기 위한 연기였다면요. 갑작스럽게 저희 친정엄마와 엮인 어떤 사건으로 인해 저는 다행스럽게도 이 인간들의 실체를 알게 되었는데요. 아마 그 일이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저는 시댁 사람들에게 깜빡 속아 넘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겪은 이 사연, 여러분께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보내봅니다. 제가 겪은 일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저희 집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특별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는 엄마와 재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게는 새엄마가 되시는 거죠. 저를 낳아주셨던 친엄마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걸 보자마자 아버지와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 뒤로는 친엄마도 누군가와 재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저와도 아버지와도 영영 연을 끊어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친엄마가 조금 멀리 여행을 갔다고 둘러댔지만 1년, 2년이 지나자 나중에는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친엄마가 영영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시간이 흘러서야 아버지와 친엄마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게 저를 한 번도 찾지 않을 이유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두 분의 사정은 두 분만이 알고 있는 거겠지만요. 어쨌든 저도 더 이상은 엄마는 언제까지 여행을 하는 거냐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때쯤이 아마 아버지가 새엄마를 만나기 시작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연애 사실을 눈치챘지만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낯선 아줌마가 저에게 잘 보이려 애를 쓰는 것도 애써 외면했고요. 그 사람이 제 엄마가 될 거라는 건 꿈에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저 우리 아버지와 조금 만나다 말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런 저의 순진한 희망이 깨지게 된 건 아버지가 어린이날에 그 아줌마의 손을 잡고 제 앞으로 와서 폭탄 선언을 했을 때였습니다. 소정아, 우리 이제 선이 이모랑 같이 살 거야. 뭐? 저 아줌마가 왜 여기 살아? 싫어요. 아버지랑 이모랑 이제 결혼할 거니까. 너도 선이 이모 싫어하지 않았잖아. 싫어, 싫다고요. 아줌마가 누군데 여기서 살아? 내 엄마도 아니면서 우리 집에서 나가요. 나가란 말이야. 처음으로 소리까지 질러대며 발작하다시피 하는 저를 본 두 눈은 눈에 띄게 당황하셨죠. 특히 아줌마는 어쩔 바를 몰라 하셨고요. 유소정, 넌 아이가 몇인데 이렇게 억지를 부려? 이게 소리 지른다고 될 일이야? 됐어. 소정이도 놀라서 그렇겠지. 아직 어리잖아. 제가 엄마 없이 나랑 친할머니가 오냐오냐 키우기만 해서 버릇이 없어. 미안해. 당신이 앞으로 이해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야. 여기까지만 봐도 그 뒤로 저희 집에 어떤 풍파가 있었을지는 안 봐도 짐작이 가시죠?
저희 세 식구가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진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사춘기까지 오게 된 저는 말로 다 못할 정도로 새엄마를 괴롭혔고요. 두 분이 재혼을 한 이후로 저는 중학교를 들어가며 전학을 가게 됐고, 거기서 저는 그저 엄마에게 버릇이라고는 없는 되바라진 딸이 되었습니다. 환경까지 바뀌면서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굳이 새엄마 혹은 아줌마라는 호칭을 쓰면서 그 사실을 밝혔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색해진 분위기 속에서 새엄마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할 뿐이었고요. 새엄마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자식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새엄마가 매를 들면 친자식이 아니라서 매를 들었다고 할 테고, 매를 안 들면 친자식이 아니라서 훈육을 안 한다고 할 테니까요. 소정아, 도시락 가져가야지. 안 먹는다고요. 몇 번을 말해요. 왜, 입맛이 없어? 그래도 점심때는 배고프잖아. 가져가. 엄마가 너 좋아하는 소시지 볶음이랑 오뎅이랑 장조림에서 넣어놨어. 아, 진짜 짜증나게. 가져가면 그대로 버릴 거니까 가방에 몰래 넣어놓지 말라고요. 계속 라면 같은 거 사 먹으면 몸에 안 좋은데. 그럼 엄마가 그 복주머니에 용돈 넣어놨으니까 라면 말고 다른 거 사 먹어. 알았지? 저희 학교에서 급식실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학기 중에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모두 한동안 도시락을 싸고 다녀야 했었고요. 맞벌이를 하는 친구 엄마들은 대충 김밥 같은 걸 사 먹으라며 용돈을 쥐어줘서 학교에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맞벌이를 하는 저희 새엄마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제 도시락을 쌌어요. 전날 꼬박꼬박 장을 봐와서는요.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반찬만 골라서 매일 다르게 만드느라 이만저만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죠. 문제는 제가 그때까지도 새엄마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에게 혼이 나서 가출 아닌 가출을 감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새엄마는 저에게 손 한 번 댄 적 없고 큰 소리로 야단 한 번 친 적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들어오지 않는 날이 더 많으셨죠. 대부분의 시간을 고속도로 위에서 보내셔야 했거든요. 자연히 집에는 저와 새엄마만 있는 경우가 많았고, 새엄마는 저를 혼내지 않으니 제 버릇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갔죠. 아줌마가 내 책상에 있던 물건 치웠어요? 어떤 거 말이니? 내 책상에 있던 종이 말이에요. 손바닥만한 카드처럼 생긴 거. 그거. 내가 아까 책상 닦으면서 옆에 정리해서 한쪽으로 놔뒀는데 다시 찾아봐. 책들 사이에 같이 놔뒀어. 없으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남의 물건에 손을 대냐고요. 마침 그 난리를 예고도 없이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오던 아버지가 보시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아버지는 매를 들고 와서 제 손바닥을 때리셨고, 차엄마는 기겁을 하고는 애를 때릴 데가 어디 있냐며 아버지를 뜯어말리기 바쁘셨고요. 하지만 어린 마음에 그때는 때리는 아버지보다 말리는 새엄마가 더 미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잠바 하나 제대로 못 걸치고 슬리퍼 차림으로 밖으로 나갔으니 얼마나 추웠겠어요. 나갈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홧김에 달려나갔어도 1시간쯤 지나자 후회 막심이더라고요. 그래도 그 자존심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근처에 친한 친구 집으로 달려가서 급한 대로 잠바를 빌려 입었어요. 그 집에서 간식도 먹고 서너 시간쯤 더 버티다가 자정 가까운 시간에 그 집 부모님이 오실 시간이 다 되어서야 거기서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추운데 하필이면 비까지 주룩주룩 내리고 있더라고요. 찬바람도 장난이 아니었고요. 빌리는 김에
우산도 빌려 쓰고 친구 잠바를 입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던 참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2~5시간 더 버티다가 부모님이 잠드시고 나면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아파트 현관이 보이기 시작하자 누군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정아! 소정아!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바로 다름 아닌 새엄마였습니다. 슬리퍼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새엄마는 우산을 던지고 제 쪽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저를 껴안으시더라고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얼떨떨한 얼굴로 그대로 새엄마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 저를 기다린 건지 새엄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추위 때문인지 흥분 때문인지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고요. 저를 끌어안은 팔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이 추위에 제가 빌려 입은 잠바보다 더 얇은 옷을 입고 밖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더라고요. 우산이 있기는 했어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금만 밖에 있어도 옷이 다 젖을 정도였거든요. 새엄마는 누가 나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해서 어리둥절한 상태의 저를 보며 엉엉 울고 계셨어요. 아, 서정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는 허락 없이 네 물건에 손대지 않을게. 방도 너 옷에 일단 안 들어갈게. 아줌마.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이 새벽에 어린 여자애가 겁도 없이 어디를 갔다 왔어. 너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길까봐 엄마랑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너 잘못되면 엄마는 어떡하려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때 새엄마는 밤길이 위험하기도 하고 제가 혹시라도 홧김에 충동적으로 나쁜 선택을 하기라도 할까봐 온갖 상상을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하시면서요. 새엄마와 함께 그렇게 집에 들어오자 저를 찾으러 나갔던 아버지도 연락을 받고 조금 뒤에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시며 들어왔으면 됐다고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날 새엄마는 새벽 내내 꼬박 감기를 앓으셨고요. 제 기억에 그때 앓았던 감기가 일주일은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저는 조금 신경이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른 건 아닌데 아줌마라고 부르지도 않았죠. 그냥 저기 있잖아요 식으로 호칭을 빼고 부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리동절하던 새엄마도 나중에는 그런 저의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제가 말을 걸 때마다 작게 미소를 지으셨고요. 새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가져가서 먹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고요. 그동안은 뚜껑조차 열어보지도 않아서 몰랐는데 새엄마 음식 솜씨가 상당하더라고요. 저보다 오히려 제 친구들이 맛있다고 서로 달려들어서 반찬을 다 집어가서 경쟁이 치열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차츰 마음의 문이 열렸고 나중에는 새엄마와 세상에서 제일 친한 단짝이 되었습니다.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신 건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친자식도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지극정성이었죠. 야자를 마치고 독서실을 갔다가 새벽 늦게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많았던 고3 때는 새엄마가 그때까지 잠도 안 주무시고 저를 마중 나오고는 했고요. 고3 기간 내내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오히려 아버지는 코까지 골고 쿨쿨 잘만 주무시는데 말이에요. 제가 대학에 가고 학교 앞에서 자취를 시작하면서 따로 나가 살기 시작했을 때도 새엄마의 과보호는 계속되었습니다. 매 주마다 자취방에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는 냉장고를 다 채워놓고 가신 건 기본이었어요. 제가 아프기라도 하면 새벽에도 택시까지 타고 와서 죽을 만들어 놓고 밤새 간병하다 가시고는 했고요. 다 큰 제가 여태껏 본가에 가서는 설거지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 말 다 했죠.
본가에 가서 뭐라도 좀 도와드려야 치면 너는 혼자 사니까 설거지고 청소고 다 네 몫인데 여기까지 와서 힘들게 고생하지 말고 쉬어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다 하고는 하셨습니다. 이렇게 친엄마가 없는 대신에 제 곁에는 항상 친엄마보다 더 저에게 친엄마처럼 잘해주는 새엄마가 있었어요. 어딜 가든 저희는 팔짱을 끼고 다니는 건 기본이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도 다정하고 사이가 좋게 지내서 다른 사람들이 우연하게도 새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깜짝 놀랄 지경이었죠. 예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웃음이 새어나올 정도로 커다란 변화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생활이 영원하기만을 빌었고요. 세월이 흘러서 저는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죠. 그전에도 4명 정도의 남자친구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 중에는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진지했던 남자친구도 있었지만 하나같이 다 저의 인생의 짝은 아니었던 모양인지 결실은 맺지는 못했었고요. 저도 30대 중반을 넘기게 되면서 이젠 혼자 살 준비를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쯤이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남편이 제 인생에 등장하게 된 건 그때였어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 생긴 아파트 대단지의 상가에서 작은 과일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박처럼 한 통을 사면 다 먹기도 손질하기도 힘든 과일들을 도시락처럼 만들어서 직접 손질해다 팔면 좋겠다는 생각을 대학 다닐 때부터 했었거든요. 1인 가구나 맞벌이 가정이 많아서 바쁜 사람들에게 수요가 꽤 있겠다 싶었고요. 가게를 열고 나서는 한 입 크기의 과일을 하루 먹을 분량으로 손질해서 소포장 용기에 나눠 담아 배달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구독처럼 정기적으로 도시락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가의 임대료가 꽤 비싸기는 해도 그럭저럭 수입은 괜찮은 편이었죠.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 가게에 과일을 대주시는 도매 거래처의 사장님이 소개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로 알게 된 분이 소개해준 사람이라는 게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지만 재차 정말 사람이 괜찮다며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라는 사장님의 말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사장님 말처럼 밥이나 함께 먹는다는 생각으로 큰 기대 없이 가볍게 나가본 자리에서 저는 온면을 만나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유서정 씨죠? 저는 조민성이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오래 기다리셨죠? 괜찮아요. 저도 방금 왔습니다. 그 사람은 말로는 괜찮다고 하시기는 한데 전혀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날따라 35도에 육박하는 한여름 날씨라 온몸이며 얼굴에 땀범벅이시더라고요. 거기다 하필이면 제가 길을 착각하는 바람에 중간에 버스에서 내려서 다시 택시를 타고 돌아오느라 30분이나 늦은 상태였거든요. 솔직히 그냥 가셔도 할 말이 없겠다 싶었어요. 처음부터 늦었으니 첫인상이 나쁠 만도 한데 별 불만도 없이 그저 씩 웃으면서 근처에 받은 레스토랑이 있다고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그냥 식당에서 바로 만날 걸 그랬어요. 오늘 바깥 날씨도 너무 더웠는데. 저도 그럴까 생각도 했었는데 여기가 골목 안쪽에 있는 가게라서 위치를 찾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택시도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이라 소정 씨가 찾다가 길을 헤매실 것 같아서 그냥 큰 길에서 기다렸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대신에 밥은 제가 살게요. 아닙니다. 밥은 당연히 제가 대접해드릴 거고 늦게 오셨으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드셔도 제가 기다린 시간만큼 앉았다가 가시는 걸로 해요. 제가 너무 죄송해하니까 오히려 저를 안심시킨다고 해주는 말에서 저는 그 사람의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따지고 들어도 모자랄 판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찾아간 레스토랑에서도 이어진 카페에서도 저희의 대화는 즐거웠습니다. 조금 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요. 나이는 저보다 겨우 1살이 많을 뿐이었는데 못해도 5살은 많은 것처럼 어른스러운 사람이었죠. 처음 느꼈던 것처럼 배려심도 남달랐고요.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요. 어쨌든 저희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진 뒤에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간 남자친구가 저를 대하는 태도나 모습에서는 저는 이상한 기류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만났었던 과거의 그 어떤 남자친구들보다도 더 제게 잘해주었죠. 첫 데이트에서 음식을 떠줬던 걸 시작으로 어딜 가면 항상 저를 먼저 챙겼고 추울 때면 자기도 덜덜 떨고 있으면서 겉옷을 벗어서 제게 둘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손바닥만한 핸드백을 가지고 와도 무겁다면 들어주고는 했고요. 요리도 저보다 더 잘해서 제가 아프기라도 할 때면 집에서 손수 죽을 끓여오는 것은 다반사였어요. 주말에 한강공원에 피크닉을 가면 도시락을 싸오는 건 항상 본인의 몫이었고요. 자기 친구들이 낳은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며 눈을 반짝이던 일이나 함께 산책하던 공원에 지나가는 강아지들을 귀여워하던 일 등을 생각해보면 마음도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적인 사람과 해야만 한다는데 저렇게 아이를 좋아하니 나중에 태어날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어줄 것 같았죠. 한결같이 저에게 잘하는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사귄 지 1년이 지났을 때 남자친구가 너무 무겁지 않게 꺼낸 결혼하자는 말에도 저는 기꺼이 그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는 넘어야 할 큰 관문이 있었죠. 저희 집이야 제가 잘 알고 있으니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진 뻔히 알아서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겠다고만 하면 어떤 상대든 반대하지 않으실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의 부모님은 다른 이야기였죠. 어떤 분이실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도 걱정스러웠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 우리 어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벌써 우리 며느리라고 하실 정도라니까. 우리를 뵈러 가는 길에 남자친구는 걱정을 하는 저를 다독거리며 태평한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강에 피크닉을 간다고 할 때 도시락을 직접 싸주시기도 했고 제가 아플 때 남자친구를 통해서 먹을 것들을 챙겨서 보내주시기도 했거든요. 정말 마음에 안 드셨다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저의 걱정은 예비 시어머니를 뵙자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아무 걱정할 것 없다는 남자친구의 말처럼 예비 시어머니는 두 팔 벌려서 저를 환영해 주셨거든요. 드디어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얼른 들어와요. 우리 민석이 와이프 될 사람은 어떨 사람이지? 내가 평생 궁금해했는데 연애하면서 결혼하겠다는 말이 안 나와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제 결혼도 못하고 노총각으로 있으면 평생 나랑 같이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우. 저를 보자마자 웃으면서 농담을 건네시는데 눈빛도 따뜻하고 말투도 얼마나 다정하시던지. 저희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바보처럼 착한 아들이 나오게 된 거구나 싶을 정도였죠. 남자친구에게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전해 듣고는 미리 만들어 두셨다는데 식탁 위도 진수성찬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둘러앉아 식사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면 평생 마음이 따뜻하겠구나 싶은 생각이요. 예비시댁을 방문한 이후로 결혼을 하겠다는 저의 결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첫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제 예상대로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남자친구를 벌써 사위라도 된 것 마냥 예뻐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자리에서도 한참을 알고 지내온 사이처럼 편하게 대해주신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우리 소정이 행복하게만 해주겠다고 하면 나는 무조건 찬성이네. 네, 그거 하나만은 제가 정말 자신 있습니다. 소정이 제가 절대로 울리지 않고 앞으로 평생 웃을 일만 생기도록 해주겠습니다. 우리 소정이가 말은 똑부러지게 해도 마음은 엄청 여리고 착한 애예요. 둘이서 결혼해서 한 집에 살다 보면 가끔씩 뜻하지 않게 다툴 일도 생길 텐데 그럴 때는 조금만 시간을 주고 차분하게 설득하면 곧 이해하는 애니까 그 자리에서 너무 몰아세우거나 하지 말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장모님. 어머, 내가 벌써 장모님이에요? 나도 아들 같은 듬직한 사위 생겨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앞으로 제가 사위가 아니라 친아들처럼 두 분께도 잘하겠습니다. 저렇게 화기애애한 자리를 가졌으니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가 싱글벙글하면서 기분이 좋았던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거기다 제가 저희 본가에 가기 전에 미리 말해둔 게 있었거든요. 그건 저희 엄마가 새엄마라는 사실이었죠. 그동안은 밝힌 적이 없었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조심스럽게 알려야 했거든요. 저에게도 쉽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방문했던 남자친구는 오히려 더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자기가 새엄마라고 말 안 했으면 나는 영영 눈치를 못 챘을 것 같아. 너무 잘해주시던데? 오히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하시는 것보다 자기한테 더 진심이신 것 같아. 진짜 자기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맞아. 어릴 때부터 나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거든. 처음에는 내가 철도 없고 생각도 짧아서 새엄마를 엄청 괴롭혔었어. 속도 엄청 상하시게 했고 울리기도 많이 울려드렸고. 그런데도 나한테 화 한 번 낸 적 없으셔. 너무 감사하다 진짜. 요즘은 자기 자식도 감당이 안 된다면서 제대로 못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분이 흔치 않잖아. 앞으로 우리가 많이 효도해야겠다. 그치?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결혼하고 나면 앞으로 양가 부모님들께 잘하자. 나도 자기 어머니한테 잘해서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될게. 아이고, 말씀만으로도 감사하네요. 저렇게 남자친구는 저희 새엄마에게 절 친자식처럼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었어요. 예쁘게 잘 키워주신 덕택에 본인이 와이프로 맞이하게 되었다나 뭐라나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감사할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저희에게 신혼집으로 내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저희가 달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먼저 그런 말씀을 꺼내셨고요. 너희 신혼집 대출로 구하기로 했다면서? 네. 일단 둘이서 모은 돈이랑 대출 최대치 받으면 작은 전셋집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출 받아서 전셋집 구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너희한테 줄 테니까 너희가 여기서 살아라. 어느 날 저를 불러놓고 아버지가 갑자기 꺼낸 말씀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집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을 봤다니 이런 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이셨거든요. 제 남자친구에게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경제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어릴 때 친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이후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었다더라고 했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면서 혼자 어린 남자친구를 키웠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는 바르고 반듯하게 잘 자라기는 했지만 끝날 줄을 모르는 생활고에 늘 돈에 허덕이면서 살아야 했고요. 군대를 다녀온 뒤로 남자친구는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택배 상하차 일도 오래 하면서 몸을 갈아서 가게를 열 미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PC방과 독서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후로 그때 미천에 보태느라 받았던 대출금을 갚는 데만 몇 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는 대출금을 다 갚기는 했지만 모아둔 돈은 그리 많지 않았죠. 다행히 PC방과 독서실 모두 그럭저럭 장사는 잘 되는 편이라 앞으로는 돈을 모으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지만요. 어쨌거나 문제는 당장 수정이의 신혼집을 구할 만한 큰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과일 가게를 여느라 비슷한 형편이었고요. 저희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문제를 깊게 고민을 했었는데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한테 이 집을 주시면 아버지랑 엄마는 어떻게 하시게요? 우리는 시골 고향집으로 내려가려고. 예전에 너희 할머니 사시던 곳 말이야. 아니, 두 분이서 힘들게 거기서 어떻게 사시려고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 깡촌인데. 아니야. 원래도 소정이 너 시집가고 우리도 나중에 나이 들면 한적하고 공기 좋은 시골에 가서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자고 너희 아버지랑 여러 번 얘기했었어. 아버지는 아무 데서나 잘 주무시고 잘 지내시니까 그렇다고 치고 엄마는 거기서 못 살아요. 평생을 서울에서만 사셨으면서 아무튼 안 돼요. 괜찮아. 어차피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던 거 몇 년 앞당겨서 갔다고 생각하면 되지. 심각할 것도 없어. 그리고 나도 시골 가서 살아보는 거 소원이었어. 너희 아버지보다 내가 더 가고 싶어 했다니까. 저는 아버지보다 새엄마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아버지야 남자인데다 화물차 기사를 오래 하시면서 험한 생활에는 익숙하시지만 서울에서만 곱게 자란 저희 새엄마는 입장이 달랐거든요. 저 좀 편하자고 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뺏는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너희 시댁에서도 보태줄 형편이 전혀 아니라면서 우리라도 형편이 되니까 다양한 일 아니냐. 나이 들면 이렇게 큰 집은 필요 없어. 청소하기도 귀찮고. 준다고 할 때 가져가. 마음 바뀌기 전에. 그래 소정아. 대출 받으면 그 돈 다 갚느라 젊은 청춘 다 바치면서 고생을 해야 할 텐데. 그럴 거 뭐 있어? 우리는 그저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편하게 웃으면서 살았으면 싶어서 그래.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은 시세로 10억 가까이 되는 집이었습니다. 물론 살 때는 그 반의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한 거지만 아버지랑 새엄마가 평생을 일해서 번 돈을 쏟아부어서 사신 집이었어요. 다행히 서울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뛰는 바람에 집값도 이렇게나 올라서 지금 이 가격이 된 거였고요. 너무 죄송해서 거듭 거절했지만 결국 부모님의 완가운 고집을 꺾지 못해 저희는 그 집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얼마 후 미리 봐둔 시골집이 있다며 그리로 내려가 버리셨고요. 인부들이 인테리어 공사하는 걸 지켜봐야 하는데 왔다 갔다 귀찮다고 하시면서요. 정말이지 너무 감사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남자친구도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감사하다고 말했고요. 그런 저희 부모님은 너희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부모님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행복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 결심대로였고요. 남편의 가게가 조금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다행히 제 가게가 자리를 잡히면서 조만간 아이도 가지기로 했죠. 여기서 신혼집 대출까지 받아야 했다면 얼마나 힘들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득하더라고요. 시골로 내려가신 부모님도 다행히 그곳 생활을 잘 적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더 죄송했을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이렇게만 행복하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는 믿기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새엄마가 췌장암에 걸리셨다고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장 서울로 모시고 와서 치료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통곡을 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시골로 내려가셔서 몸고생 마음고생을 하느라
그런 몹쓸병에 걸린 게 아닌가 싶은 자책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할까봐 걱정한 새엄마는 몇 번이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본인은 괜찮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셨어요. 정작 아픈 게 누구인데 이 상황에서도 저를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암이 초기 단계이기는 해서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 수술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새엄마를 모시고 다니면서 병원 수속을 하기 시작하자 눈앞의 현실이 슬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암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었고요. 새엄마가 걸린 췌장암은 고해감에 속해서 수술비도 그렇고 치료도 장기간이 걸리는 병원이었거든요. 치료법도 복잡하고 엄청나게 고가였어요. 들어둔 보험이 있기는 했지만 치료비가 다 보장될 정도로 범위가 넓지도 않았고요. 알아보니 암 수술비만 최소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수술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는 실정이라 당장 그 돈을 구해야 하는 형편이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쩌니? 엄마, 이 상황에 아픈 사람이 무슨 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수술비 낼 돈 하나 없을까 봐서? 쓸데없는 걱정 말고 수술 받고 잘 회복할 생각이나 하세요. 아셨죠? 옆에서 수술비 이야기를 같이 들었던 날, 새엄마는 걱정으로 내내 안색이 어두우셨어요. 저도 걱정이 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런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저는 큰 소리를 치면서 새엄마를 안심시키고 집으로 돌아와 모아둔 예금과 적금을 모두 털어서 경비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한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암 수술비가 1억이라는 얘기 들었지? 무슨 수술비가 그렇게 비싸? 돈 없는 사람은 수술도 못하겠네. 안 그래도 엄마가 그것 때문에 계속 걱정하느라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그 수술비를 대드려야 할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순간 남편이 정말 못 들을 이야기라도 들은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그런 반응에 오히려 더 놀랐고요. 1억이 큰 돈이기는 하지만 저렇게까지 놀랄 일인가 싶었어요. 당장 아버지도 현금이 없다고 하시고 곧 돈 나갈 일이 천진데 수술비 때문에 대출받아야 할 판이야. 안 그래도 아픈 사람이 저렇게 걱정하면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 우리가 그 돈이라도 먼저 보태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여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그 큰 돈이 어디 있어? 왜 없어? 우리 보험이랑 적금 들어둔 거 해약하면 1억은 충분히 나와. 제 말에 남편은 기겁을 하면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돈은, 아니, 생각해봐. 그 돈이 있다고 쳐도 1억이란 더는 큰 돈을 대뜸 친정에 갖다 드리자는 게 말이 돼? 아무리 부담이 돼도 병원비는 자식한테 손 벌릴 일이 아니라 장인 장모님이 알아서 부담하셔야지.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새엄마 걱정에 피가 마를 지경인데 병원비가 뭐라고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진짜 말 이상하게 한다. 자식한테 손을 벌리다니.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 병원비 대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떻게 장모가 아프다는데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돈이 없는데 우리한테 본인들 사시던 집 물려주시면서 그동안 모았던 재산 다 주시고 가신 건데 10억도 넘는 집 받을 때는 그렇게 좋아해놓고 이제 와서 1억 보태드리자니까 그 돈이 아까워. 몰라. 집은 집이고 돈은 돈이지. 이미 주신 집을 가지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해. 아무튼 1억은 절대로 안 돼. 적금 해지하면 앞으로 우리는 어떡하게. 당신 진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아파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지금 이 마당에 그 소리가 입으로 나와? 당신 그래놓고 앞으로 우리 부모님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뭐가 걱정이야? 솔직히 당신 그러는 거 오버야. 친엄마도 아니잖아. 친엄마도 아닌데 영 끊으면 되겠네. 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친엄마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신경을 쓰냐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함을 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나 싶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남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이런 짐승을 거둬서 남편이랍시고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홧김에 한 말인가 싶었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며칠을 두고 저를 설득하는 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집으로 모시고 와 저를 둘둘 볶더라고요. 그 돈은 못 드린다고, 절대 안 된다면서요. 부모는 부모 인생이 있고 자식한테까지 손 벌리면서 짐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 돈 드리는 순간 당장 이혼이라나 뭐라나요? 홧김에 한 말이라고 해도 이해될 일은 아니었지만 그 이야기가 정말 본심에서 나왔다는 걸 알게 되자 저는 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저희 부모님께도 잘하겠다고 입 바른 소리를 해대던 남편은 이미 죽고 없더라고요. 틈만 나면 제 얼굴을 향해 안 된다고 개거품을 무는 그놈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인간이 얼마나 역겨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잔고를 확인하느라 통장 내역을 전부 다 뒤졌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의 생활비 통장에서 뒤로 몰래 시어머니한테 매달 용돈을 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동안 통장 관리는 주로 남편이 하고 있었어서 잘 몰랐던 거죠. 저한테는 부모가 짐이 되니만이 운운하던 인간이 뒤로는 저 몰래 저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라리 대놓고 용돈을 드리자고 말을 했더라면 제가 반대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 이중적인 역겨운 모습에 저는 바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용돈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어차피 하려고 했었지만요. 잘 됐네. 이혼하자. 나도 너 같은 인간이랑 하루라도 더 같이 살 생각 없어. 우리 엄마랑 남은 시간 보내기도 하루하루가 아까워. 당장 꺼져. 소정아, 내 말 들어봐.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진짜로. 소정아, 그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시끄럽구나 하다. 할 말 더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 저는 당장 이혼소장을 보내고 그 인간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준 집에서 얹혀 살면서 심지어 결혼한 이후에는 가게 장사도 잘 안 돼서 제가 생활비 대부분을 분담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먼저 그러면 이혼 아내 만에 큰 소리를 치다니요. 어이가 없었죠? 처음에는 이혼하자는 제 대답에도 설마설마 하던 그 인간은 이혼소장을 받아들이고 정식으로 이혼 절차가 시작되자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저를 찾아오더니 급기야는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그래도 한때는 저 인간의 저런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받았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무릎까지 꿇는데도 조금의 마음의 동요도 들지 않는 걸 보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하기도 하는가 싶었습니다. 이게 다 저 인간의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었죠. 저런 인간과 같이 살면서 아이까지 낳고 평생 살 생각을 했다니 소름이 끼쳤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 놈은 부모님이 주신 이 집을 믿고 저 몰래 다른 사업을 투자까지 했더라고요. 친구가 하는 사업에 지금 있는 PC방과 독서실을 걸고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것이었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되면 이 집이라도 팔자고 할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비빌 언덕이 있다고 생각하니 버린 짓이었겠죠. 설상가상으로 그 사업이 잘 되지를 않아서 정말로 저에게 그 사실을 밝혀야 할 판이었고요. 그러니 1억을 드리자는 말에 더 심하게 발작을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업이 잘 됐다고 해도 1억을 드리자는 말이 남편놈의 입에서 나왔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인간이었다면 저 몰래 투자를 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 뒤로 저는 1억을 마련해서 새엄마의 수술비를 보내드렸습니다. 새엄마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시고 남은 치료 과정을 진행 중에 계시고요. 하늘이 도왔는지 다행히 전이 된 곳도 없었고 처음엔 진단보다도 더 초기였어서 담당 의사의 말로는 예후도 좋은 편이라고 했고요. 저희는 그것만 해도 하늘에 감사하다며
서로 부둥 켜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가게를 잠시 접고 원래 집에 다시 부모님을 모셔와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동안 새엄마가 치료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남은 기간이 평생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곁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서요. 부모님은 제 이혼 소식을 들으시고는 긴 이야기 대신 제 등을 토닥이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마당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일은 새엄마가 아프시면서 남편놈과 시어머니의 두 얼굴을 발견하게 됐다는 사실이었죠. 제 인생에 새엄마가 정말 귀인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싶은 생각을 지금도 종종 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부모님을 모시고 근교로 드라이브를 갈 생각입니다. 거기서 건강한 음식도 먹고 새엄마가 좋아하는 꽃구경도 해볼까 해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